자, 국세의 성립식이에요. 순서 좀 바꿀게요. 131페이지입니다. 1. 쏘리 31페이지. 31페이지. 국세의 성립식이. 그래서 납세무 성립이라는 게 뭐라고요? 31페이지. 자, 보시면 납세무 성립이란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이 뭐가 되면 충족이 되면 계약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을 해야 됩니다. 맞죠? 계약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법으로 정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는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암기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국세의 성립 시기는 크게 기간세와 납세 사실이 있거나 또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게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및 가산세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먼저 구분해 보고요. 자, 그래서 기간세라고 하는 건데 기간세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전혀 별개의 세금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저는 별개의 세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겠고,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우리는 기간세라고 하는데 얘네가 왜 기간세가 되냐면 얘네는 과세기간이 뭐 하는 때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세기간은 언제냐? 자, 특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소득세 과세기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대요. 왜냐고요? 왜요? 법정. 그렇죠. 묻지 말라고요. 아셨죠? 묻지 말고 법에서 그러래요.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 우리 상식적으로 소득을 얻은 때 소득세 납세무 성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예요. 자, 부가세 과세기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세 과세기간은 1년에 2번이에요.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제1기, 제2기라고 설명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무조건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별로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납세 사실이 있거나 과세 기준의 성립을 발생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으로 상속세 있어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중요한 건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을 받은 때라는 표현 옳지 않습니다. 아셨죠?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되는 때라고 설명해야 되고, 증여세는 오히려 법률의 행위죠. 증여 개시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증여세는 언제가 돼요? 증여 받은 때가 되는 겁니다. 증여 받은 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예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지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 어떻게 납부하죠? 인지세 안 내보셨어요? 응? 인지세 안 내보셨어요? 인지세 어떻게 내냐면
인지 주세요. 그래서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붙이면 돼. 아셨죠? 그걸 인지세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세금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을 하고 5월 1일 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끝나는데 인지세의 경우는 신청이나 신고가 필요 없어. 그냥 사서 붙이면 돼. 아셨죠? 절차 없이 그냥 소멸이 되는 세금인데 그러니까 인지세는 절차가 필요 없어. 그냥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금이라고 해. 하지만 인지세도 분명히 세금이기 때문에 성립과 확정과 소멸의 어떤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정하고 있냐면 과세 문서를 뭐하는 때다? 작성하는 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하는 때요?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다라는 거.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좀 더 결론할 거예요. 다시 하는데. 자, 가산세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부가세를 먼저 기억해 보면 부가세라고 하는 놈은 아까 보세요. 부가세 기억나세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었었잖아요.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없었는데 자 지방교육세라는 놈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각각 20%씩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독자적인 성립시를 가질 수 있다 없다? 독자적인 성립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냐면 본세의 납세의무가 뭐 하는 때예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어. 본세의 납세의무가 뭐 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 그래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예요. 아셨죠?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에 부과되느냐,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느냐, 재산세에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교육세 성립 시기는 각각 달라지게 되는 거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의 성립 시기, 그 외 뭐 증권거래세 있다, 뭐 교육세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아셨죠?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국세로서 성립 시기 할 때는 99.9% 소득세 나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방세 성립 시기 봐볼까요? 페이지 30페이지 앞으로. 30페이지 바로 앞에. 보시면 지방세의 성립 시기인데 취득세는 뭐 하는 때예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오케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설세도 역시 과세 기준 언제죠? 6월 1일이죠. 자, 5번에 보시면 주민세도 결국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인데, 과세 기준 이때는 7월 1일, 8월 1일이죠. 특히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7월 1일이고, 균등분에 대한 주민세는 8월 1일이다라는 것. 주민세 뭔지 아세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10,000원 또는 8,000원, 7,000원씩 고지서 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균등부 주민세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지방소득세 좀 더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 거기 12번에 지방교육세, 13번에 가산세, 지방교육세 특징이 독립세금이에요, 부가세예요? 지방교육세의 대표적인 부가세죠. 이렇게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는 언제가 된다? 본세, 가산할 지방세, 가세 표현이 되는 세목, 즉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시부과는 지방세 있어요. 자,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시부과한다 이 말이 뭘까? 다시 한번 볼래요? 재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 언제였죠? 6월 1일이었잖아요. 재산분 주민세가 7월 1일이고.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벌써 놀라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논현동 사저 보셨습니까?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생중계했었던 이명박 논현동 주택 한번 나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논현동 주택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재산세가 2천만 원 이상이 나왔었나 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주택이 똑같은 주택인데 재산세가 1,000만 원 이상이 줄어든 거야. 그게 어떻게 걸렸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론에 또 엄청난 문매를 맞고 알아봤더니 어떤 문제였었냐면 누가 봐도 주택이잖아요. 근데 그 일부분이 공부상 일부분이 근린시설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세법은 재산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과세를 했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때렸었던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근린시설로 공부상에 있던 일부분을 주택 부분으로 제외했다 보니까 재산세가 현격히 줄어든 거였지. 제 말 이해하셨죠? 자꾸 그게 걸려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강남구청장이 해명하기를 구급 말단 신입 공무원이 실수로 그 재산세를 그렇게 작게 부과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수시로 부과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재산세 성립 시기가 6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도 문제가 된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수시 부과하는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다 외워? 외워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외워야 되는데 자, 결론을 얘기할게. 결론. 제가 봤을 때 이렇게만 공부하면 별다른 말 문제 없이 끝나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소득세야. 자, 소득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에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과세기간이 언제라고요? 예? 12월 31일.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가 언제라고요? 12월 31일. 모든 세목의 과세기간이 12월 31일인 건 아니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2월 31일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소득세는 절대 소득을 얻은 거나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는 점. 오케이? 그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7월 1일 수도 있고 8월 1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 되는 세목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전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종부세. 이렇게. 그래서 6월 1일 날 납세금을 성립하는 세금. 7월 1일 날, 8월 날 성립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민세가 있죠. 근데 7월 1일 날 성립하는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을 넓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주민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주민으로서 내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2번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분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세금이야.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이지만 주민세 중에서 재산분 주민세는 언제가 된다? 7월 1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과세 기준에 성립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조금 뭐 전통적이다 다른 어떤 세법 문제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인지세는요.
처병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 처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해서 매입해서 붙이는 행위를 처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재를 사서 붙이는 행위를 처병이라고 한다면 인지세는 그 처병하는 때가 성립시되는 시기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고요? 과세 문서를 뭐하는 때다?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처병하는 때가 아니라 뭐하는 때다?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네 번째, 부가세 및 가산세인데 이런 부가세 및 가산세는 언제 성립해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돼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예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본세에 따라서 같이 부과되는 세금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 시기를 본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때로 되어 있다. 다섯 번째. 수시부과는 지방세인데 이 수시부과 지방세는 수시부과 말장난인데 중요하진 않아요. 수시부과는 때가 아니야. 수시부과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 다시 한번 취득세 언제예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세? 등기 등록하는 때. 상속세? 상속 개시. 증여세? 증여받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는 그냥 그 말 자체에서 납세금 성립 시기를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019년, 2018년 작년 시험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소득세 중에서도 이 소득세가 그냥 소득세로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가 있어요. 이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한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소득세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까지 내면 돼? 5월. 내년 5월 말까지 내면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은 그 소득세의 부담이 5월달 가세 한 번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야. 실질적으로 뭐 돈 많이 잘 버는 의사들은 5월달, 6월달에 세금 낼 때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 응?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하다 보니 뭐 해달라? 소득세를 미리 좀 내. 그러면 내년에 5월달 가서 미리 낸 거 빼고 추가적으로만 내면 되니까 소득세 납부를 분산시켜 주잖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라고 합니다. 별 걱정을 다해. 내돈 말돈 내 자유인데 미리 좀 내달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중간 예납 기간이 있는데 중간 예납 기간이 언제겠어요? 중간 예납 기간이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 연합 기간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중간 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다. 과세 기간 언제인데? 과세 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인데 그 전에 중간 연합 기간을 둬서 6월 30일까지 둬서 그해 11월 달까지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문제인데요. 자, 주의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지방소득세가요. 개정 전에는 이게 부가세였어요. 부가세였다는 것은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개정 후에는 이게 독립세로 전환이 돼요. 응? 이게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지방 분권화입니다. 지방 분권화의 강화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세무조사 그러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면 그 소득세의 10%가 당연히 지방소득세로서 따라 나오는 세금이었다고. 근데 지방 분권화를 하면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인 세무조사권을 갖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그냥 소득세의 10% 따라 나오는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는 시군구에서도 독립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 둔 거지. 이 말 뜻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부가세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 중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에게는 더 이상 부가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지방소득세가 이제는 부가세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바뀐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독립세라면 독자적인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어디에 따른다? 소득세 성립 시기에 뭐 한다고요? 따른다라는. 성립 시기에 뭐 한다고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따른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지방소득세라는 놈은 더 이상 부가세다 독립세다? 독립세입니다. 아셨죠? 독립세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어디에 따른다? 소득세 성립 시기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아셨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만 나올 거냐? 여기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제가 또 있어. 그거는 양도세 배우면서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1, 2, 3, 4, 5, 그 다음에 1번 중에서 작년에 추가로 출제된 지문들 여기까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 아셨죠? 이렇게. 알긴 아는데 기억하는 게 문제겠죠? 이렇게. 자, 이게 납세의무 성립 시기였어요. 페이지 32페이지 갑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또 아무 생각 없이 수업만 듣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그거 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라고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세요. 자, 납세의무 확정이에요.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저기 뭐 수능이나 대입의 학원처럼 이 어떤 학원 강의가
수준별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공부하면은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하나의 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강의, 3월달, 4월달 강의, 5월달, 6월달 강의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리고 5월달, 6월달 강의하면서 1월달, 2월달 형태의 강의가 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없고 힘들어도 세법을 지금부터 같이 따라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5월달, 6월달 그때 심화에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그때 세법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저는 1월달, 2월달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의 진도에 어떤 맞게끔 수준의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강의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복습하라는 말 안 할 테니 그냥 수업만 나오셔가지고 듣고 계시면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와서 세법을 시작하게 되면 1시간도 못 앉아있지. 웬만하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세요. 자, 납세무 확정은요. 납세무 확정은 크게 신고 납세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고요. 재산세는 부가가세 제도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과 제도고요.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세는 신고 납세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신고 납세 제도인지 정부 부과 제도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라는 거예요. 왜 소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고 왜 상속세는 정부 부과 제도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고 납세 제도나 정부 부과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확정권자예요. 세금의 확정권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는 1차적으로는 누가 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서 확정을 해요. 이에 비해서 2차적으로는 과세권자도 뭐가 된다? 정부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가 신고하면 그 세금이 확정이 돼. 하지만 그가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을 때는 정부가 바로 고쳐줄 수 있는 또는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신고 납세 제도는 전적으로 납세문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OX? X야. 신고 납세는 1차적으로 납세문자의 신고에서 확정되는 건 맞지만 그가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을 때는 과세권자도 확정 권한을 갖는 거다. 이에 비해서 정부 부과 제도는 전적으로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해서만 확정을 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고 납세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고 의무 유무에 관계없이 신고 납세 제도는 누가 세금을 결정짓는 자가 문제인 것이지 신고 의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국세에 해당되는 세목이 뭐가 있으며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신고 납세 제도를 세목하고 있는 국세는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 납부 제도예요. 그러면 정부 부과 제도를 체득하고 있는 세목이 뭐가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 세 가지가 정부 부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로 올라가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자기가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융실명제고 또 하나는 OECD 가입이란 말이죠. 이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정, 복지나 이런 것들이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국세청 표어가 뭐였냐면 선진조세였어. 선진조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면서 그게 공정세정으로 바뀌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국세청의 어떤 세정이 그 진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선진조세를 외치면서 그때
정부 부과 제도이던 대부분의 세목들이 다 뭘로 바뀐다? 신고 납부 제도 세목으로 바뀌게 돼요. 아셨죠? 하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 등만큼은 여전히 뭘로 남아져 있다? 정부 부과 제도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중 신고 납부 제도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을 고르면 안 되고 상속, 증여, 종부세를 뺀 나머지가 뭐가 된다?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 있어. 뭐겠어?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 있다면 뭐가 있지? 그렇지, 인지세지.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과 동시에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의 확정이 스스로 신고해야 할 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정부가 부과하는 게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세. 근데 여러분들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는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분들 정부 부과 제도라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정부 부과 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증여세임에도 뭐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신고는 소득세가 갖는 신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기간 안에 아니. 가산세. 아니. 응? 즉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상속세를 6개월 또는 증여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 응? 바보같이. 소득세 등에서의 신고는 자기 확정력이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신고는 자기 확정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신고는 단순한 협력 의무일 뿐이지 확정의 권한을 갖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정부 부과 제도라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에 협력 의무가 있지만 그 협력 의무가 확정의 권한까지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신고 납세 제도에서의 신고는 뭐가 있다? 확정 권한이 있는 거라고요. 이 말 뜻 이해하셨어요? 네. 정말로? 네, 정말로 이해하셨어? 다시 한번. 정부 부과 제도인 상속세, 증여세도 무슨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속, 증여세에서의 신고 의무는 소득세 등의 신고 의무와 달리 뭐가 없다? 확정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신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신고 의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납세 제도, 그러니까 납세금 확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고. 아셨죠? 하지만 정부 부과제도, 상속, 증여, 종부세가 있는 나머지 외의 것은 대부분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이고 정부 부과제도인 상속세, 증여세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확정 권한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종부세는요. 특징이 원칙은 정부 부과제도예요. 자, 여러분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죠. 네. 오케이?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납부가 유리해요? 정부 부과가 유리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신고 납부가 유리할까? 정부 부과가 유리할까? 왜요? 그냥 어떤 기준이 예? 그 가격이 정확하지 않죠. 오, 좋았어. 자,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것은 알아. 또 내야 된다는 거, 내야 된다면 내야 되겠지.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를 납세자가 신고해서 납부를 하게 한다면 세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
매년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뭐 해야 돼? 재산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더 많이 든다고. 아셨죠?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 보유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나라는 없어. 보유세는 무조건 정부 부과 방식이어야 돼. 그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방식이다? 부과 방식이야.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정해놓던 이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만큼은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맞아요. 맞아. 싸게 나올 수도 있다. 왜 싸게 나올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재산세는 강남구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강남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내면 돼요. 근데 강남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집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주택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택 중에서 가정 보육시설용 주택, 우리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용 주택이 있죠. 또는 등록문화재에 있을 수 있죠. 또는 사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가 돼요. 근데 국세청이 국가가 전지전능하지 못하여 그런 주택의 가액이 합산되어 뭐 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그런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 가액 등을 뭐하고 빼고 너가 다시 한번 신고해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신고 납부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신고 납부 시에는 뭐는 없다?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왜 이게 특징이 되냐면 여러분들 민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민하고 관하고 다투면 누가 이겨? 관이 이깁니다. 관이 이겨요. 그래서 납세자가 신고해더라도 과세권자가 다시 결정하면 원래는 과세권자 결정에 따르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종부세는 그 특성상 정부가 결정했더라도 납세자가 뭐 하게 되면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세목과 반대되는 특징이란 말이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아셨죠? 네, 또 나올 가능성도 많은 한 문장이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네, 이게 납세 의무의 확정이에요. 납세 의무 확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더라도 굳이 책을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표시되는 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는 더 쉬워요. 지방세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가 무슨 납부제도예요? 신고 납부제도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재산세가 정부 부과제도인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제도예요? 정부 부과제도예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제도입니까? 정부 부과제도입니까? 네? 바보같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내지만 재산세도 같이 내야 된다면 그때 달라요가 답이겠지. 아셨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하던 그 답의 99.9%는 그때 달라야 합니다. 아셨죠? 이게. 응?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독립된 세금이 아니라 부가세잖아. 부가세이기 때문에 성립 시기도 본세에 따라 가고 확정 방법도 본세에 따라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확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성립과 또는 소멸에 비해서 그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분명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납세 의무 확정에 관련돼 있어서 확정 짓는 확정 권제에 따라 신고 납부제도 정부
부가제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등에서 정부 부가제도세 가는 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협력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 오케이? 다만 그 신고가 뭐를 갖지 못할 뿐이에요. 확정 권한을 갖지 못할 뿐이야.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제도이지만 예외적으로 선택적 신고 납부 가능하고 선택적 신고 납부 시에는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끝이네요. 오케이. 자, 우리 책 34페이지 징수 절차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제 5번째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어요. 자, 가산세와 가산금.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세금을 이행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다?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앞으로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지방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금은 크게 신고에 의한 납부와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나눌 수 있어. 아셨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고에 의한 납부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고요? 가산세가 나오고 고지서에 의한 납부에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금의 시효자를 따서 가산세, 고지서의 기억을 따서 가산금. 참 유치하지만 자 이렇게 할 필요 없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참 헷갈린 용어들이 있다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험료와 보험금 어떻게 구분해요? 뭐가 보험료고 뭐가 보험금이에요? 그렇죠.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 보험료. 아셨죠? 수령하는 금액이 보험금이죠. 그럼 누가 사용자고 누가 사용인이죠? 응? 응? 보통 대표 및 임원이 사용자 측이고 되는 것이고 아셨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용인 측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살다 보면 비슷한 유사한 단어인데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듯이 세법에서 가장 공부하면서 가장 첫 번째 헷갈리는 단어가 뭐가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에 의해 납부할 세금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가산세. 그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고지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것을 가산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고에 시옷을 따면 가산세, 고지서에 기억을 따면 가산금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대표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를 공부하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아셨죠? 이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가산세, 자 시주택세는 신고 납부되지만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야 되겠죠. 과세권자 세금을 결정하면 그걸 뭘로 내보내겠어요? 고지서도 내보내겠죠. 그 고지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다라는. 내가 쏠쏠이. 그 고지서가 있으면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겠어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겠죠. 그 납부 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이 부과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 입에서 재산세를 예를 들어보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언제였죠? 6월 1일이었죠. 재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7월 10일 날 고지서를 보내게 되고 그 건물에 대한 고지서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되는데 그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한다면 취득세를 예를 들었고 재산세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취득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무슨 의무가 없는 거예요? 신고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세금이 대표적인 게 재산세란 말이죠.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상속세, 증여세 등은 뭐가 되는데 정부 부과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무 있어요? 신고의 의무가 있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 부과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가산세 규정 적용된다야. 즉 가산세가 적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정부 부과 제도나 신고 납세 제도냐가 문제가 아니고 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면 뭐가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신고 의무가 없는 거의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가 있단 말이지. 이런 재산세는 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가산세와 가산금의 문제가 있을 텐데 취득세는 가산세에 적용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 가산세 적용돼요. 그 다음에 가산금 적용돼요 안 돼요? 돼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렇죠? 입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 재산세 특히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맞죠? 가산금의 규정만 적용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러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 가산금이 적용되는 세목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것을 가산세, 고지서 등에 의한 납부기한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은 가산금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세목, 적용되지 않는 세목 그런 걸 필요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뭐가 의무가 없다 보니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헷갈리는 용어 중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었단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자, 이때 가산세는요. 당해 세목에 포함을 해요. 입에서 가산금은 당해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 꼭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첫 줄이겠다. 34페이지 가산세 의 보시면 마지막 줄 다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괄호 2번 특징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보세요. 취득세 100원, 가산세,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서 가산세가 20원 포함된 금액이 고지서로 120원이 고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취득세는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20원을 말하는 거다. 앞으로 별 다른 말이 없으면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산세의 성립 시기는 언제였지?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였잖아요. 아까 부가세 및 가산세의 성립식이 언제였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였다는 거죠. 자, 취득세를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일에 성립하거든. 그러면 가산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그때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가산세 성립 시기를 얘기할 때는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가 아니고 그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로 보겠다라는 거야. 아셨죠? 가산세는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아요. 가산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의 본세가 있어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따라서 가산세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된다? 네, 그렇죠. 가산세가 존재하는 때는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성립 시기를 얘기할 때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할 길을 가산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 성립한다. X란 말이야. 아셨죠? 가산세 언제 성립한다고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다. 아셨죠? 스스로 드러날 수 없는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자, 당의 세목에 포함하지만 단 감면하는 조세에는 제외됩니다. 감면한 조세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 50%를 감면한대요. 그럼 얼마 내야 되지? 70원. 그렇죠. 60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50원, 20원. 얼마가 된다? 70원이 되는 거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에 중요한 건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당의 세목에 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되 그 안에 뭐는 포함되지 않아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다. 아셨죠?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35페이지. 가산세 종류를 볼게요. 근데 가산세 종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개정 전에는 가산세 종류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대요. 뭐였다고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였어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참 웃기죠. 부가세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부가세까지 부담해주고 그 돈을 1월달 25일까지 뭐 하면 돼요? 납부하면 돼. 자, 이거 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늘 제가 1,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1,000원짜리 커피가 있더라고. 이 1,000원짜리 커피인데 이 1,000원짜리 안에 결국 1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100원을 부담했잖아요. 그럼 이제 1월 25일까지 자기가 모아놓은 부가세를 뭐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다고. 제가 제 거래처 여러 사업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가격의 10분의 1은 부가세로 다시 저장을 해놔라. 그리고 납부할 때 납부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게 내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돈 있으면 쓰고 보니까.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지금 같은 경우인데 신고는 했는데 어찌다 보니 뭐 학비 내다 보니 납부를 못했어. 그래도 몇 프로지? 그래도 20%야. 왜? 제목이 뭐니까? 신고 납부 불성실이니까. 어라? 어차피 납부하지 못할 거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
그래도 그래도 20%네. 가산세로서 부과해야 될 근거가 약해지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이 가산세 제도가 개편이 돼요. 왜 개편되냐면 대부분의 제도가 신고납부 제도 세목으로 변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고납부 제도가 정부 부과 제도보다 더 선진화된 조세 체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한테 권리도 부여하지만 그 권리에 따른 책임도 더 막중하게 하겠다는 의미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 후에는 가산세가 예상하다시피 어떻게 바뀌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1을 만분의 3이면 오늘 10,000원을 안 냈으면 오늘 3원의 이자가 붙는 거지. 그 다음은 3원이야. 1,000,000원이면 하루 3,000원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취득일 있으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했잖아요.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때 당연히 뭐 날려보낼 수밖에 없겠어. 고지서 날려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고지서 일수에다가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고지된 날까지 일수 곱하기 만분의 3만큼 부과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너 아예 관심도 없고 신고도 안 했어. 무신고일 때는 20%로 하는 거고. 오케이? 이게 과소신고일 때는 10%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등일 때는 사기 등으로 세금을 포탈 공제 환급받은 경우에는 40%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 봐봐.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지? 이거는 신고 불성실은 없죠. 신고했으니까. 맞죠? 이때는 뭐만 하면 돼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신고 불성실도 부과되고 납부 불성실도 부과되죠. 가산세가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예? 제 질문의 99.9% 답은 그때 달라요. 신고를 했으면 가벼워진 거고 신고조차 안 했으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네, 그 가산세 체계가 더 합리적으로 바뀐 거야. 아셨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조건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으로 하고. 자, 가산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다 보면 선의, 악의 공부한다는 거죠.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악의는 알고. 여러분들 이번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뭐 국채 갚는데 반대했다 해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의예요, 악이에요? 선의의 악이에요? 그 폭로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그 선인지 악인지를 단정짓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은 선인지 악인지가 너무나도 극명해. 예? 다운계약서 선의 악이에요, 악이야. 차명계좌로 매출받았어, 선의 악이에요, 악이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금이 포탈되거나 누락됐으면 몇 프로다? 40%라고. 아셨죠? 그 외에 내가 법을 잘 모르고 신고기한을 모르고 신고를 못했어. 오케이? 또는 내가 비용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못했어. 아니야, 더 했어.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몇 프로다? 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악의가 아닌 이상은 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 선일 때라도 중과실, 아예 신고조차 안 했으면 20%, 과소신 잘못 신고했으면 10% 이렇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세요? 예?
아이 그때그때 다르다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니까. 왜냐면 납부 손실 가산세가 1수 곱하기 만분의 3인데 이거 1년 동안 세금을 안 내게 되면 1년 동안 고지서가 없으면 만분의 3 곱하기 365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거의 11% 가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2년 체납됐어. 3년 체납됐어. 4년째도 안 나왔어. 제가 최장 많이 본 게 9년째 양도소득세 그 다운계약서 걸려가지고 고지서가 나온 걸 봤다고. 9년이면 어떻게 돼요? 9년이면 본 세금이 1억이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9년짜리가 나오는 거야. 배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세냐 물어본다면 그때 다른데 고지가 그래도 다행히 초창기에 나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높은 거고 고지서가 늦게 나올수록 그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더 세지겠지. 응?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그 문구가 생각나는 가산세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말이 아셨죠? 자 그렇다면 아이고 한도 끝도 없이 가.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한도가 미안하게도 국세는 없어. 국세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입에서 지방세는 75%를 한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의 개념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산세입니다. 아셨죠? 가산세 일반적인 내용이다.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가산세 규정들이 있죠? 읽어요 말아요? 읽어요 말아요? 말아요. 굳이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이런 내용들은 취득세 배우면서 양도세 배우면서 또 나와. 또 나오니까 굳이 이거 힘들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이게 그냥 끝이야. 아셨죠? 이게 끝이고 요거 본세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다만 감면한 조세는 본세 포함하지만 감면한 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페이지 38페이지 가산금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